자, 생명과학 2 9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유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교과서 11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부터 한 4시간 정도 DNA 복제하고 그 다음에 전사, 번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유전 물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선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의 유전체 구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용어를 좀 정의하고 넘어갈까요? 자, 유전자가 뭐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의 특정 염기 서열입니다. 자, 이게 DNA가 유전자가 아니고 DNA의 특정 일부 염기 서열을 유전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DNA 그림이 있죠? 이 DNA가 유전자가 아니라 DNA에 있는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일부분 어떤 특정한 염기 서열, 뭐 아데닌, 구아닌 뭐 이런 염기 서열 이거를 유전자라고 하죠. 자, 유전자.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DNA가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DNA 전체가 유전자가 아니라 DNA의 특정 부분이 유전자입니다. 자,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용어를 이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과학은 용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과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여기는 조사, 이런 조사까지도 이러한 이제 수식어구까지도 보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렇게 용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전체는 뭔가요? 유전체. 한 개체액이죠.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전체를 유전체라고 합니다. 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다시 이에는 46이라고 23쌍의 DNA가 있죠. 이 DNA 전체를 유전체라고 합니다. 한 개체가 여기 있듯이 자, 다시 자,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DNA 전체를 유전체라고 한다는 거. 자, 일단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자, 이때 원핵세포는 원형의 DNA 한 개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원형의 DNA라는 겁니다. 원형, 그러니까 둥근 모양이라는 거죠. 미리 진핵세포를 얘기하자면은 진핵세포는 이에 비해서 선형의 DNA를 갖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자, 다시 펜으로 쉽게 얘기해서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하고 가장 큰 DNA 차이는 원핵세포는 DNA가 이러한 이중나선의 DNA가 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이렇게 원형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다는 거고 진핵세포는 DNA가 이렇게 선 형태로 선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핵세포는 양 끝이 있죠. 요 끝과 요 끝이 있죠. 그에 비해서 원핵세포는 끝이 없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둥근 원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끝이 없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 핵막이 없고 쌓여지지 않고
세포들이 퍼져 있고 일부 또 원형 세포에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작은 원형 DNA가 옆에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핵세포는 예, 핵막에 쌓여져 있죠. 네, 핵막에 쌓여져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는 거. 물론 원핵 세포도 히스톤 단백질이 있는 생물체가 있긴 있습니다. 고세균 같은 경우에. 하지만 일부만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원핵 세포는 히스톤 단백질이 없습니다. 진핵 세포에는 모두 다 히스톤 단백질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113페이지 넘어가고, 자,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증거하면서 몇 가지 실험 내용이 나옵니다. 자료시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옛날에는 1800년경만 해도 DNA가 유전 물질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라고 더 많은 학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꼴랑 4개의 염기로 뭔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니까 20개로 구성된 단백질이 더 복잡한 유전 물질이 아닐까. 모든 이제 거의 많은 과학자들이 거의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라고 맹신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1920년대 채 10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1928년에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 가지고 형질 전환 실험을 했습니다. 자, 미리 알아둬야 될 것은 이 폐렴균은 S형균과 R형균이 있는데 S형균은 병원성이 있어서 폐렴 걸리게 하지만 R형균은 병원성이 없다라는 거. 자, 실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펜으로 바꿔서요. 자, 살아있는 S형균. S형균은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바깥에 뭔가 둘러싸여 있죠. 예, 피막이 있습니다. 피막이 있고 R형균은 보시다시피 피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S형균은 생물체에 들어와서 피막 때문에 생물체에 있는 면역체계인 백혈구가 공격을 하기 힘들어해서 오히려 그 S형균이 발병을 더 잘해서 그 생물체가 죽게 됩니다. 근데 R형균은 피막이 없으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막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생물체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 생물체에 있는 백혈구와 같은 그 면역을 일으키는 그런 세포들이 R형균을 공격해서 쉽게 죽일 수 있고, 그래서 면역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쥐가 죽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때 열을 처리해서, 열 처리하면은 생물은 죽죠. 단백질 변성에 의해서 죽습니다. 어쨌든 열 처리해서 죽은 S형균을 넣으니까 당연히 죽은 생물체를 넣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 처리로 죽은 S형균하고 플러스 살아있는 R형균을 같이 두 개를 동시에 주입했더니만은 쥐가 죽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열 처리해서 죽은 S형균이고 그 다음에 이 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R형균인데, 그러니까 쥐가 이 두 개를 같이 넣어도 쥐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두 개를 같이 넣으니까 쥐가 죽었고, 게다가 죽은 쥐에서 혈액에서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된 그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피스가.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아는 것은 형질 전환이 가능하다. 자,
자, 형질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자, 형질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형질 전환이 뭐냐면은 자, 분명히 죽은 S형균하고 살아있는 R형균을 넣는데 이게 이제 죽은 S형균이 나타났다는 것은 살아있는 어떤 유전 물질이 어디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S형균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걸로 얘기하면은 살아있는 R형균의 유전 물질이 죽은 S형균에 들어가서 S형균이 살아가도록끔 했다. 이렇게 분명히 S형균 죽었지만 살아있는 R형균의 유전 물질을 받아서 S형균이 살아간다. 그래서 유전 물질에 의해서 형질이 전환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유전 물질에서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게 형질 전환이고 그 유전 물질에서 이렇게 바뀌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형질 전환입니다. 자, 이렇게 밑에 있죠. 자, 살아있는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됐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자, 요 실험은 이 R형균 안에 들어있는 DNA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밝혀낸 직접적인 실험이 아닙니다. DNA 관련된 얘기가 없죠. 그냥 형질 전환만 되어서 얘가 죽었다라고만 밝혀낸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DNA가 유전자이다 라고 밝히는 실험은 아니고 형질 전환에 대한 실험의 그 기초만 닦은 실험이고요. 이 실험 이후에 44년에 약 한 60년 전에 벌써 한 70년 넘었네요. 70년 전에 에이버리라는 사람이 이 형질 전환을 가지고 다른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열 처리로 죽은 S형균 추출물에 단백질 분해 효소, RNA 분해 효소, DNA 분해 효소를 처리해 가지고 형질 전환 시켰더니만은 네.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하고 RNA 분해 효소는 형질 전환이 이제 되었는데 DNA 분해 효소를 넣으니까 형질 전환이 안 됐습니다. 그죠? S형균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S형균을 만들게 하는 자, 이 S형균을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는 아들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단백질을 분해했는데도 RNA를 분해하는 효소를 그렇게 처리했는데도 형질 전환은 잘 일어났습니다. 근데 DNA를 분해하는 효소를 처리했더니만은 형질 전환이 안 일어났습니다. 형질 전환은 누가 시키는 거라고요? 네, DNA가 시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이버리의 실험을 통해서 DNA가 단백질이 아니라 단백질도 아니고 RNA도 아니고 DNA가 뭔가 이렇게 형질 전환을 시키는 유전 물질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던 와중에 요 얘기를 잠깐 하고 갈까요? 에이버리가 이렇게 한 실험은 자, 에이버리의 이 실험은 사실 거의 확실합니다. DNA가 유전 물질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돼 있죠. 여기서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동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래도 DNA가 유전 물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사나 이런 이제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옛날에 이제 논술 문제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실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혔지만은 과학자들조차도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례로 에이버리 얘기를 많이 듭니다.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실험을 했지만 사람들 많이 믿지 못했는데요. 몇 년 뒤에 1952년에 허쉬와 체이스에 의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확실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 실험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되는 게
방사성 동위원소 35S 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32P 요거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데요. 방사성 동위원소는 뭐 지금까지 많이 들어봐서 알 텐데요. S는 황이죠. 황. 그리고 P는 인입니다. 네. 이 황은 오로지 단백질에만 있는 원소고요. 인은 오로지 DNA에만 있는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에는 인이 전혀 없고요. DNA에는 황이 전혀 없습니다. 예. 자, 요거를 먼저 안 다음에 실험을 봅시다. 방사성 동위원소인 35S와 32P로 이제 대장균을 감염시켰습니다. 예, 지금 요 위에 그림은 35S로 단백질 표지했습니다. 그러니까 35S는 S가 아까 황이라 했죠. 황은 단백질에만 있는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황으로 표지를 하면은 DNA는 표지가 안 되고 단백질에만 표지가 되겠죠. 박테리오파지라는 이 바이러스에 단백질 껍질에만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지됐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 밑을 봅시다. 방사성 동위원소 32P로 표지를 하면 이는 단백질에는 없고 DNA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 인으로 표지하게 되면은 DNA만 바이러스의 안 속에 있는 DNA에만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지되게 됩니다. 아주 실험 설계를 잘했죠. 바이러스라는 재료도 잘 썼습니다. 왜?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하고 DNA 두 개만 딸랑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저번에 배웠듯이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하고 그 안 속에 DNA만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종류로 표지했는데 황으로 표지하면은 단백질 껍질만 표지한 거고 인으로 표지하면은 안에 DNA만 표지한 겁니다. 이래 가지고 대장균에다가 이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가지고 어떻게 이제 생식과 유전을 하는지 봤더니만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껍데기 단백질만 표지한 아이들은 나중에 껍데기 단백질에서만 방사능이 검출됐고요. DNA를 표지한 아이들은 단백질 껍데기에서는 방사능 검출 안 됐고 DNA에서만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DNA가 유전시키는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허쉬와 체이스 실험을 통해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다음에 탐구 실험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DNA 추출하여 관찰하기. 이거 뭐 아주 간단한 실험이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해봤을 건데요. 중학교 때도 많이 했을 거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했을 수 있고 만약에 실험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실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하고 세제 다 집에 있죠. 증류수는 집에 없겠지만 그냥 물 써도 됩니다. 집에 있는 그냥 그 생수 써도 됩니다. 어쨌든 소금 세제액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DNA를 가져와야 되겠죠. 보통 우리 이제 실험할 때에 브로콜리 많이 쓰죠. 브로콜리를 쓰는데 브로콜리는 식물이라서 세포벽이 있죠. 그래서 얘 빻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중학교 때 실험 많이 해본 아이들은 알겠죠. 보통 부드러운 바나나를 쓰죠. 바나나가 그래도 이렇게 좀 빻기도 쉽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바나나를 많이 쓰죠. 근데 굳이 바나나가 없더라도 아니면 이참에 어머니한테 바나나를 사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바나나가 없으면 자기 입안에 있는 상피세포를 모으면 됩니다. 그냥 물 머금고 물 우물우물 해서 상피세를 모아서
다시 뱉어가지고 이렇게 시험관에 옮기고 소금 세제액을 넣어서 섞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소금 세제액은 왜 넣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세제액은 왜 넣을까요? 세제가 뭐 하는 거죠? 보통 우리 세제는 때 뺏기는 거죠. 예. 예, 그 계명활성제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 세포는 뭐가 있습니까? 세포막이 있습니다. 이 세포막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다 배웠죠? 인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 그럼 지질입니다. 지방과 같은, 지방하고는 사실은 성분은 다른데 우리의 세포막은 지질입니다. 따라서 이 세포막 안에 DNA가 들어있으니까 DNA를 추출하려면 지질을, 이 세포막을 파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제, 지방을 뭐 이렇게 떼낼 수 있는 지질 성분을 좀 더 이렇게 이제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세제를 집어넣어서 예, 이렇게 세포막을 뿅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세제를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소금은 왜 넣을까요? 소금은 나트륨 때문에 넣습니다. 염화이온이 아니라 나트륨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넣는데요. 여기서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될 게 DNA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DNA는 음전하를 나타냅니다. 자, 쓸까요? DNA는 음전하를 이제 나타냅니다. 참고로 다음 시간에 할 걸 잠깐 보면은 DNA 사실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배웠죠. 구조는 인산기가 PO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는 음전하를 나타냅니다. 1학년 때 잘 1학년 때 잘 배웠나요? DNA는 음전을 나타냅니다. 이 음전하에 소금, 양전하인 나트륨 이온을, 소금에 있는 나트륨 이온을 이렇게 갖다 붙여서 나트륨이 DNA에 더덕더덕 붙어서 좀 더 DNA만 잘 추출되도록끔, 그리고 그 DNA가 잘 보이도록끔. 사실 DNA는 눈에 안 보이죠. DNA가 아무리 많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눈에 직접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을 DNA에 쭉 붙여서 약간 이제 소금과 같은 그런 흰색의 어떤 물질을 눈에 보이도록끔 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소금을 이제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95% 에탄올, 뭐 어떤 실험소에는 이제 100% 에탄올 넣는다고도 하는데요. 에탄올을 넣으면은 이제 이제 특히 이제 차가운 걸 넣어야 되는데요. 이게 에탄올이 이제 물 위에, 요 용액 위에 이제 뜰 거고요. 그 에탄올과 물과 에탄올 사이에 경계 부분에 이제 나트륨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DNA가 덩어리로 뭉쳐진 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져 올리면 DNA만, 그 생물에 있는 DNA만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긴 브로콜리를 하러 되어 있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에서 DNA 추출 실험도 한번 해보고, 여기 있는 이런 세제나 소금의 원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DNA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 일단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유전 물질이 원핵세포, 진핵세포 좀 다르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증거가 이러이러한 그리피스 실험, 그 다음에 에이브리 실험, 그 다음에 허스와 체이스의 실험,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밝혀지게 됐다는 것, 요걸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